자, 우리가 2강 들어갈게요. 8주 2강이죠. 감가수정하는 방법입니다. 교재 10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원가 방식에서 지금 원가법을 배우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식을 적어본다면 제 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뺍니다. 그럼 감가 누계액, 자, 이걸 감가 수정액이라고도 하죠. 자, 이 빼는 과정을 아까 좀 전 점심시간에 감가 수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적상가이기로 하는데요. 자, 그럼 감가 수정하는 방법에다가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얘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원가 방식에서는 지금 페이지 우리가 109페이지 하고 있죠. 이거 4번이 중요합니다. 감가 수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감가 수정하는 방법은 이제 앞자만 따서 우리가 뭐 내관 분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분해법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3가지만 보겠습니다. 내용연수법 이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감가법. 자, 내용연수가 안 되면 관찰감가법 등으로 하라고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분해법.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자, 내용연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감가가 됐다. 그럼 제도원가가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러면 자, 제가 지나온 연수가 경관연수고요. 경관연수고 남아있는 연수가 잔존연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잔존연수다. 그럼 만약에 1년, 2년, 3년이 지났죠. 그럼 1년에 100원씩 감가했다는 게 정액이에요. 그럼 3년 지나니까 300원이죠. 그럼 얘의 가격이 700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연수는 이렇게 내용연수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정액법, 정률법 일정액식이고요. 정률법은 일정물식입니다. 그다음에 상한기기법은 이자를 고려해서 우리가 따지는 게 상한기기법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내용연수는 우리가 여기 내용연수는 이제 장부상이에요. 장부상. 그럼 장부와 이론상과 실제가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관찰감가법이라는 걸 잠깐 말씀드렸어요. 관찰감가법은 실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장 가서 직접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지 못했던 실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눈으로 확인합니다. 관찰감가. 관찰감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관찰감가법은 실제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정액, 정률, 상한이 있고 관찰감가 분해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실제 감가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요. 자, 그러면 감가 수정하는 방법은 내용연수를 표준을 합니다. 얘가 이제 표준이죠. 기준으로 가고. 관찰감가법 및 분해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내용연수가 기준입니다. 감가 수정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연수 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된 감가 누계액이 적정하지 않을 때는 관찰감가법 등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럼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정액, 정률, 상한이 있는데요. 이 상한, 이 3가지 방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먼저 넘겨보시면은 관찰감가법과 분해법서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관찰감가법은 실제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넘기시면 전체 또는 구성분을 관찰해서 물리기능 경제감가율과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관찰상태법인데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자,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 재밌게 좀 갈게요. 좀 지루하니까 만약에 이제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좀 여름철에 옷이 짧아지면 치안들이 쫓아오면 가스총 사지 마세요. 딱 잡으면
치안을 잡고 편한 대로 데려가세요. 관찰관광법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피세요. 주민등록증은 장부상이죠. 장부와 실제가 안 맞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그러니까 물리기능 경제를 세분하게 관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중요할 게 갑순이가 얼굴 되면 다 도망가요. 근데 딱 들이댔는데 어머 안 도망가. 왜 그러냐니까 어머 내 스타일이야.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단점이요. 나중에 이제 그 기본서가 나오면 단점은 주관적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단점이 된다는 게 중요하고, 자 분해법은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 감가가 물리, 기능, 경제적 감가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리, 기능, 경제적을 회복 가능, 불가능을 감가를 또 세분해서 감가를 별도로 측정하고, 자 어떻습니까? 이걸 그 여러 가지 요인을 분해한 다음에 절대 금액을 합산해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임대차 하는데 우리가 이 별도로 이제 측정하고 감가액을 하나씩 세분해서 분해해서 절대 금액을 다 합산해서 구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중가가 될 수 있는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내구성 분해 방식. 그래서 분해법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간다면요. 우리가 세 가지 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이죠. 그래서 물리적은 건물이 금이 갔어요. 치유를 본다면요. 자, 치유가 만약에 금이 가서 계량하는데 계량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 불가능하죠. 그럼 치유 가능과 불가능이 다 있습니다. 가능, 불가능이 다 있어요. 자,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하죠. 설치하니까 얘도 가능, 불가능. 근데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면 설치는 안 하겠죠. 가능, 불가능이 다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은 치유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외부적인 잘못됐으니까 불가능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물리기능 경제적을 세분화해서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치유 가능, 불가능, 치유 가능, 불가능.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재밌게 합니다. 만약에 갑돌이가 가다가 미친 개를 만나요. 미친 개를 건드리면 안 되죠. 건드렸습니다. 미친 개한테 까불까불했어요. 미친 개한테 까불까불 하니까 미친 개는 확 물깃받게 도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얘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불경을 외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순서대로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불경을 외워서 문 게 아니라 물어서 불경을 외웠죠. 그래서 물리기능 경제적을 치유 가능과 불가능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다 따져서 회복 가능 감가와 회복 불가능 감가를 세분해서 감가액 별도로 측정한 다음에 전부 여러 가지 요인을 분해한 다음에 합산한 것을 우리가 내구성 분해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액 정률 상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정액 정률 상한을 본다면 정액법하고 이제 정률 상한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걸 이제 간단하게만 볼게요. 그러니까 정액법은 일정 액식이에요. 일정 액. 그래서 일정 액식 감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감가 총액이라는 게 이따가 나옵니다. 감가 총액이 만약에 뭐 1억이다. 그러면 경제적 내용연수가 만약에 전체가 10년이다. 그러면 1,000만 원씩 감가거든요. 1,000만 원씩 감가. 그래서 1,000만 원씩. 그러면 이걸 이제 좀 헷갈리니까 그냥 우리가 만약에 1,000원이다. 1,000원. 그 만약에 10년씩이다. 그러면 이렇게 감가되는데 1억 합시다. 그렇죠? 부동산이니까. 그럼 1억을 가서 만약에 10년이다. 그럼 1,000만 원씩 감가를 해요. 1,000만 원씩. 그럼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일정 액식 감가죠. 매년 감가액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년 감가액이 일정한 거죠. 감가액이 일정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한기금법이라는 것은 상한기금법은요. 자, 일정 액식 감가한다는 거 똑같은데,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매년 감가액은요. 매년 감가액이
만약에 950만 원입니다. 그럼 1억의 감가총액을 모아요. 그럼 얘네는, 자, 어차피 얘는 이자를 고려 안 했다면 상환기금법은 이자를 고려합니다. 이자를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정액법이 이제 건물 같은 데 사용합니다. 내용연수가 긴 거는 이제 정액으로 사용되고, 광산 같은 경우는 한 번 캐면 캘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이자를 갖고 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환기금법은 앞쪽에 이제 감채금계수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감채금계수는 적금을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950만 원으로 원래는 10년이다. 그럼 원래 9,500인데 500만 원만큼 이자를 버는 거예요. 그럼 이자를 고려한, 이자가 나오면 무조건 상환기금법 찍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률법이라는 것은, 정률법은 일정 율식 감가입니다. 얘는 일정 율식 감가. 물론 얘도 이자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그냥 간단히 본다면 그냥 1,000원으로 봅시다. 1,000원에서 처음에는 감가가 안 돼요. 자, 우리가 1,000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 이건 일정액이 아니라 일정 율식이니까 매년 10%씩 감가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1년이 지나니까 1,000원에서 곱하기 0.1을 하니까 100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0원에서 100원을 빼니까 900원이 남죠. 위상각 자산에서 또 곱하기 0.1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90원이 되고, 그럼 900원에서 또 90원을 뺍니다. 그럼 810원이 되고, 그럼 810원에다가 곱하기 0.1 하니까 81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0.1씩 0.1씩 일정 유식 감가죠. 그럼 감가액이 일정하는 게 아니라 감가액이 체감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빨리 자본회수하는 기계 같은 건 3년 지나면 반값이 뚝 떨어지죠. 뭐 건설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가 빨리 회수하는 게 좋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정액법은 어떻게 돼요? 대상 부동산이 매년 일정액씩 감가죠. 그래서 가정하에서 부동산의 감가 총액을 단순한 경제적 내용 요소로 나눠서 평분해서 매년 상가액이 1억에서 10년이니까 1,000만 원씩 나오죠. 그래서 감가 누계액이 1년이면 1,000, 2년이면 2,000, 3년이면 3,000, 경과년수에 따라서 정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정액씩 간다해서 직선법 이렇게 얘기하고요. 매년 상가액이 일정함으로 균등상가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률은 일정액식이 아니라 일정율식 감가죠. 그래서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가 되는 과정에서 매년 말에 가격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0원, 900원, 810원이 남죠. 매년 말의 가격에 일정한 10% 상각률을 곱합니다. 그 매년 상가액을 구하죠. 그러면 매년 상가액이 100원, 90원, 81원이기 때문에 계속 감소한다는 점에서 체감 상각법. 자, 체감한다. 상가액이 체감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1,000원, 900원, 810원이 잔고가 줄죠. 잔고 정감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상환기금법은 이자를 고려해요. 그래서 매년 발생하는 감가액이 만약 1억이라면 물건의 내용연수를 정기간에 걸쳐 일정액 우리가 임을 전제로 해서 매년 일정액을 적립합니다. 1억짜리 적금을 드는 거죠. 그래서 복리이자가 붙는다. 이자가 붙으면 무조건 상환기금법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 합계를 내용연수를 만료 시에 총 감가액과 일치시키려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채기금법 또는 기금적립법. 그래서 아까 감가총액에서 감채기금 계수를 곱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가법에서 임료를 구하는 게 적산법입니다. 그래서 적산법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식 중요하고요. 그 식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식 자체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식 자체가 이제 시험제 식 자체가 이제 가로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식 자체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 방식에서 임료를 구하는 게 적산법이 됩니다. 자, 적산법은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예요. 임대료. 자,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본다면 만약에 전체 건물이 15층짜리 건물이
만약에 15억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5층만 임대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갑돌이가. 그럼 여기다가 이제 1억을 지가 직접 돈을 낸 거죠. 자, 이것을 기초가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초가액. 그래서 기초가액이 어떻게 됩니까? 1억이라는 게 투하됐잖아요. 하나의 투자 비용이 되죠. 그래서 원가 방식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기대율이라는 자체는 은행이자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은행이자가 좀 낮지만 예를 들어서 한 5% 먹는다. 그럼 은행이자를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억에 5%니까 500만 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건 임대료이기 때문에요. 경비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적산이라는 자체는 쌓는다는 얘기죠. 필요 재경비를 더해줘요. 그래서 적산 임대료를 구한다는 거, 이 식 중요하니까 꼭 요 식 염려 체크하셔야 됩니다. 적산 임대료를 구한다. 요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적산법이란 항상 기준 시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준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기준 시점이 중요하면서 우리가 기준 시점에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을 구하고 이의 기대율을 곱하죠. 산정한 금액에 대상 물건을 계속해서 임대차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합산했죠. 임대료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럼 적산법의 구성 요소는 기초가액이라는 것은 적산 임대료를 구하는 기초가 되는 원본 가격이죠. 그래서 임대료의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원본 가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대율은 임대차에 제공되는 물건으로부터 기대되는 임대 수익이 당해 물건에 투하된 자본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어느 정도 이율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필요재경비는 임대차에 기하여 일정한 기간에 대상 부동산을 임대하는 데 투자 수익을 확보함에 필요한 재경비입니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자산의 기능상 투자 유지에 관련된 소멸성 경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도 이제 임료에 포함을 시키고요.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화재보험료 같은 손해보험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결손준비비라든지 조세공과, 공실에 대한 손실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정상 운정자금이자인데 그냥 그거만 있다라는 것만 보시고 세부적인 거는 제가 기본서 가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파트를 바꿔서 지금까지는 원가 방식을 봤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비교 방식으로 갈게요. 자, 이제 비교 방식은 원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비교 방식으로 가서 우리가 111페이지입니다. 비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켓 어프로치라고 얘기해서 시장 접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을 접근했다. 시장 접근법.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가액을 구하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그 사례의 거래 사례를 보고 비교한다는 건데,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지역 분석, 개요 분석에서 지역 분석의 대상을 동의소유권을 배우셨어요. 자, 동의소유권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동의소유권 안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강남역이 만약에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대상과 사례를 봤을 때 대상이 속해져 있는 것을 인근 지역이라고 얘기했고요. 대상은 없는데 사례가 있죠. 그걸 유사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용어 정리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자, 사례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부동산. 사례 가격은요, 자, 이게 과거에 거래 사례 가격이에요. 그죠? 그러면 1년 전의 가격을 알고 있죠. 1년 전에 만약에 1억입니다. 그럼 그때 시점을 우리가 거래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래 시점. 그럼 내가 평가하려는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이죠. 나는 대상 부동산을 구하고 싶습니다. 대상 가액을 구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가액이라고 하죠. 가격보다는.
그러면 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거래 시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고 하죠. 그럼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가져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산 가액을 비준 가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 가액과 비교한다. 비준 가액 또는 유추했다. 유추 가액 비교해서 준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례 가액을 알고 있죠. 그래서 1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 가액을 알고 있고 1년 전에 1억으로 거래가 됐죠. 그럼 이제 정상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떻습니까? 형이 동생한테 넘겼다? 그럼 좀 싸게 넘기죠. 자, 이걸 사정 보정이라고 그래요. 자, 보통 우리가 사정 보정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곱해야 되니까 몇 점 몇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시점이 1년 전이다.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시점 수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시점 수정치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례가 그 유사 지역에 있대요. 그러면 인근 지역이 아니라 유사 지역은 지역 요인이 틀려요. 그럼 지역 요인을 비교하죠. 그래서 지역 요인 비교치 이렇게 하고요. 또 인근 지역에도 개별 요인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요인 비교치, 개별 요인 비교하는 개별 요인 비교치. 그 다음에 이제 면적까지 틀리면 면적까지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상 사시지계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한다는 것은 이제 지역 개별 요인을 본다는 얘기죠. 과정을 거쳐서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방법을 말한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 사례의 선택이 시점 수정의 가능성은 뭐냐면, 자, 시점 수정의 가능성은 시간적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시간적 유사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년 전의 사례는 시점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 30년 전 거다. 그러면 신뢰성이 없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의 시간적 불일치하여 가격 순위 변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경우 거래 시점의 사례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자, 좀 오타 났습니다. 밑에 가격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으로 고쳐주세요. 그러면 기준 시점으로 돌려오면서 기준 시점의 사례 부동산의 가격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시점 수정이라고 하고요. 자, 사정 보정의 가능성은 사정 보정이 가능해야 되죠. 형이 동생한테 넘겼다.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으니까 개입되지 않은 걸로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례자료는 정상적인 것이나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의 자연성이 저해되거나 뭐 형이 동생한테 넘긴다든가 또 당사자의 정통성이 좀 결여된다든지 대표성이 없는 거래 사례는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는 사례 자료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일단 절대로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면 절대 못한다가 아니라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다고 하더라도 사정 보정이 가능하면 채택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은 위치 유사성이에요. 위치 유사성은 자, 위치의 유사성은 무조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동의수권 내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요인 비교란 사례 부동산과 대상을 존재하는 지역의 편입적 이용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자, 거래 사례는 대상 물건과 동일성, 유사성 있는 지역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권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역 간의 편입적 이용이 비교 가능한 사례여야 되고, 자, 물적 유사성,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은 뭐냐면 물적 유사성입니다. 물적으로 유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적 유사성. 자, 무슨 얘기냐? 자, 사례 부동산은 만약에 목조 건물인데 대상 부동산이 석조 건물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별 요인 비교란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의 개별 물적 요인을 비교하는 작업으로서
거래 사례는 대상 부동산과 개별적인 물적 요인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자료의 정상화 작업이 이제 계산 문제인데, 자, 사정 보정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밑에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 사례 자료가 형이 동생한테 넘겼다.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인 경우는 다시 정상적인 가격수를 정상화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사정 보정치라고 제가 아까 식이 있었죠. 그 산정은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구할 때와 동일한데요. 자, 넘겨보시면은, 자, 항상 우리가 사정 보정, 여기도 위에다 해볼게요. 사정 보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은 항상 대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올라가죠. 대상 물건.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 대상 물건이 올라가고 사례 물건이 내려가요. 그래서 대상이 우사하면 플러스, 열상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럼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사례가 만약에 100원이고, 자, 대상이 만약에 100에서 10% 우세하면 110이에요. 110. 그럼 만약에 얘가 100이다. 그럼 사례가 지워지거든요. 그러면 110만큼 더 우수한, 1.1만큼 더 우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례가 내려가고 대상이 올라간다. 그래서 자, 요거는 편법으로 그냥 이 대상을, 상자를 윗상자로 갑니다. 그래서 위에 있다고 보세요. 윗상자. 그럼 요거는 뭐 그냥 사례는 아래하고, 자, 아래하, 거래는 아래나 비슷하잖아요. 안 먹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상자를 위로 간다. 이렇게 해서 요건 이제 계산 방식이 나중에 쓸 거예요. 항상 대상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은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을 기준해서 10% 우세하다. 그럼 플러스 110이 되니까 110이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다음에 시점 수정합니다. 시점 수정은, 자,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과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가격 순위 변동이 있을 경우 거래 시점의 거래 사례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해요. 제가 아까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돌린다 그랬죠. 그래서 시점 수정의 방법에는 물가 지수를 이용하는 지수법과 그다음에 물가 변동률을 이용하는 변동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입니다. 시점 수정은 지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률 적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법이라는 자체는 시점 수정치를 따졌을 때, 자, 항상 제가 대상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준 시점의 지수를 거래 시점의 지수로 나눕니다. 자, 기준 시점의 지수를 거래 시점의 지수로 나눠버려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가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 지수가 지금 뭐 2000포인트다. 그 무슨 말이냐? 1980년도가 처음 우리가 코스피가 상장이 됩니다. 100을 봤을 때 20배가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거래 시점을 100을 기준으로 넣을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얘가 기준점이 200이다. 그러면 2배만큼 뛴 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수 갖고 따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률 적용법은, 자, 토지가 이제 거래 사례로 많이 사용합니다. 토지가. 그러면 토지의 가격이, 사례 가격이 거래됐던 사례 가격이, 가액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지가 변동률이, 물가 변동률, 지가 변동률이 10% 뛰었다. 그럼 1억 1000이 되거든요. 1억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1.1을 곱한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럼 이건 뭐냐면 1 플러스에다가 10%니까 0.1이고 1년이니까 1승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 물가 상승이니까 플러스죠. 자, 하락은 마이너스입니다. R이라는 게 변동률이고, 그 다음에 N이라는 건 이제 변동 횟수죠. 그죠? 1년이면 1승.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 R은 물가 변동률, N은 물가 변동의 기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 자료의 선택 기준에 맞춰 수집된 사례 자료는 시점 수정과 사정 보정을 거쳐서 지용 요인과 개별 요인을 비교해서 우리가 적정한 유추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유추가액이라는 자체가 이제 요 시상가액이죠. 그래서 지용 요인과 개별을 비교하는 방법은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 두 가지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요 시점 수정치는 시지변으로 외우세요. 시지변. 그럼 시점 수정은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계 종평입니다.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부과하는 방법. 두 가지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 있어요. 평점법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재밌게 간다면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를 합니다. 그죠? 미스코리아. 그러면 TV를 볼 때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식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주관이 개입되니까 종합적으로 보죠. 주관이 개입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종합적 비교법은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대상과 사례가 있다. 그러면 사례가 대상보다 10% 지역 요인이 우세하다. 대상은 사례보다 개별 요인이 5% 열세하다. 종합적 비교법이죠. 근데 얘는 주관적이 개입되기가 쉽습니다. 주관적이고 좀 정확도가 낮죠. 정확도가 낮다 보는데 평점법은 점수를 매겨요. 자, 우리가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심사위원은 항목별로 점수를 매길 수 있죠. 그럼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정확도가 좀 높죠.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지계 종평. 그래서 시점 수정치는 시지변, 시점 수정은 지수법과 변동률, 그 다음에 지계 종평은 지용 요인과 개별 요인은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 있다. 지계 종평 이렇게 보십시오. 그럼 종합적 비교법은 사례 부동산이 속하는 지역과 대상보다 속하는 지역을 비교 분석하거나 또는 사례 부동산과 대상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거죠. 근데 평점법은 획지 조건, 환경 조건, 가로 조건, 접근 조건이 심사위원이에요. 항목별로 이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의 비교 분석에 점수를 매겨요. 평점이. 평점법이 더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배분법이라는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이 배분법이 사례 가격을 구하는 방식인데요.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 중에서 특히 이제 요거는 개별 요인 비교입니다. 이렇게 좀 지워볼게요.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정확한 여러분들이 해석은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 개별 요인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적 유사성을 보는데요. 자, 원래는 물적으로 같아야 돼요. 근데 배분법이라는 것은 배분법은 일부만 같아도 분석할 수가 있다는 우리가 키포인트가 사례 자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례 자료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게 키가 되죠. 그러니까 사례 자료 또는 사례 가격을 구하는 게 키예요. 자, 그러면 배분법이라는 자체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배사러 간다 이렇게 야매로 갈 텐데요. 자, 만약에 원래 물적으로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물적으로 똑같은데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례 부동산이 복합 부동산입니다. 그럼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있거든요. 그죠?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어요. 근데 사례 부동산을 비교했을 때, 개별로를 봤을 때, 자, 이 대상 부동산은 나대지입니다. 낮이에요. 그럼 건물이 없죠. 그럼 토지만 있어요. 그럼 토지만 유사하대요. 그러면 그래도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례 자료를 좀 폭넓게 본다는 겁니다. 그럼 공제 방식과 비율 방식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복합 부동산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럼 건물이 만약에 6천만 원이에요. 그럼 빼면 토지가 4천이죠. 자, 이렇게 빼준 것을 우리가 공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공제 방식. 자, 근데 가격은 모르는데 가격 구성 비율을 안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구성 비율을 안다면 건물은 만약에 70%고 얘가 30%면
자, 얘가 전체가 1억이라면 30%는 3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비율 갖고 따졌으니까 비율 방식이 되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분법은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박스. 이 거래 사례에서 일부만이 대상부동산과 비교성이 있는 경우에 사례 자료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분법은 우리가 사례 가격을 구한다. 그래서 사례 자료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 방식과 비율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분법의 적용은 대상부동산과 그 유형을 달리하죠. 그래서 거래 사례의 채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토지만 있는데 사례는 토지와 건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채택을 가능하게 하고 거래 사례 비교법의 활용 범위를 또 확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억에서 6천만 원을 뺀 게 공제 방식이죠. 그래서 공제 방식은 복합부동산의 거래 사례 가격에서 대상부동산과 다른 유형의 부분을 가격을 공제해서 대상부동산과 같은 유형만의 토지를 구한 거죠. 그 다음에 비율 방식은 자 70% 30%라는 건 비율이죠. 그래서 복합부동산의 거래 사례의 가격에 대상부동산과 같은 유형의 부분이 전체에 차지하는 구성 비율을 곱해서 대상 같은 유형의 사례 자료를 구한다. 그래서 이 배분법은 사례 자료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적 유사성을 따져보기 때문에 원래는 물적 유사성이 돼야 되는데 일부만 같으면 사례로 선택할 수가 있다. 사례 범위를 더 넓힌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임대료를 구하는 거는 그냥 쉬워요. 이거를 그냥 임대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이 가액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준 임대료를 구하고요. 사례 임대료를 가져오는 거죠. 사시시기 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임료로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사례비법은 대상부동산과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임대사례죠. 거래사례가 아니라 비교해서 시점수용과 사정보정을 통하여 한다는 게 똑같습니다. 대상부동산의 시산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시산임대료를 비준임대료 또는 유추임대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중요한 게 임대사례의 선택 기준이 중요한데 거래사례비법과 동일을 하지만 자 우리가 여러분들 임대차를 하게 되면 계약 조건 내용이 다 달라요. 유사성이 좀 비교성이 있어야 됩니다. 좀 추가된 거죠. 그래서 아울러 가장 적절한 사례 임료는 이제 계약의 내용 조건, 연봉에 관계없이 최근, 그죠? 신규로 계약을 한 초일에 지불되는 실질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임대사례의 정상화는 이제 거래사례 비용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방식이 없는 수입 방식이에요. 수입 방식이 가장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지금 하고 마지막 시간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보겠는데 수입 방식이 가장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연결시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익 방식은 인컴 어프로치, 소득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액을 산정하는 게 앞쪽에서 봤지만 수익 환원법이라고 합니다. 수익 환원법. 자, 일단은 뭐 여기 식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식은 수익 가액입니다. 자, 이 순수익이라는 것은 현재 순수익이 아니라 장래 순수익이거든요. 미래 가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려는 것은 지금 현재의 가치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투자론에서 환원한다, 할인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환원한다는 얘기가 할인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수익 환원법은 수입 방식은 소득 접근법. 그래서 수익 환원법의 의의는 대상 물건의 장래 산출되는 기대 순수익. 그래서 우리가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그러니까 순수익을 환원한다고 하고 미래 현금은 할인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적용되는 밑에 중요한 구성 요소는 일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수익이라는 게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원이율, 그 다음에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익하는 법에 수익성이 있는 부동산은 자, 보통 임대형 부동산과 기업용 부동산을 봅니다. 그러니까 기업용 부동산은 삼성 사옥 같은 경우에요. 또 삼성 사옥은 임대를 안 주죠, 그죠? 그러니까 매출액을 갖고 따집니다. 근데 보통 기업용 부동산보다는 대부분 주위에 보면 다 건물이 다 임대료를 나오는 임대용 부동산이 거의 주가 되겠죠. 두 가지를 갖고 따진다. 그 다음에 수익성이 없는 공공이나 공인용 부동산은 평가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용이나 공인용은 공인용 부동산은 참고적으로 자, 얘는 거래 사례도 없고요. 수익을 못 구해요. 그래도 얘네들은 원가 방식을 한다는 것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원가 방식.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수익은 뭐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부동산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획득하는 총수익에서 그 수익에서 발생시키는 소요되는 총 비용을 공제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총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다. 그냥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공제한 금액이다. 그럼 순수익은 통상적으로 나오는 이용 능력과 방법으로 얻어지는 그냥 중형적인 수익이고, 표준적인 수익이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 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안전하며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한 순수익이며 합리적 합법적인 순수익이 된다. 그렇게 염두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넘기시면은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아까 획득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수익 산정 방법은 직접법, 간접법, 잔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순수익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114페이지로 가시면 나와 있는 용어가 이제 우리가 순수익 산정 방법인데 여기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순수익 산정 방법은 제가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죠.